시대를 비추고 또 내일을 열어가는 힘이죠. 그 책과 국회가 만나는 특별한 자리, 국회 책마당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장기현이고요. 그리고 책과 빠질 수 없는 정말 책갈피와 독서등 같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의 핵심 페이지를 딱 짚어드리는 국회 책마당의 책갈피 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책의 흐름을 독서등처럼 환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에디터 박혜진입니다. 아, 밝다 밝어. 마지막에 웃으셔가지고 독서등 같았어요. 우리 박혜진 에디터님이 네. 너무 이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더 밝아지셨어요. 맞아요. 다행이에요. 그렇죠? 네. 시작 때보다 밝아졌죠? 네, 의상도 보세요. 네. 오늘 분홍색 옷 입고 왔어요. 밝게. 아니 왜 시작보다 밝아지신 거예요? 1회보다? 거울처럼 밝은 분이 있으니까. 네. 너무 앞에서 밝게 하니까 안 어쩔 웃을 수 수 없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 두 분과 또 오늘 1시간 함께 해볼 텐데 MZ 세대 트렌드 중에 리추얼 문화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나요? 제가 옛날에 버추얼 파이터는 들어봤는데 리추얼 문화, 뭐죠? 뭔지 아세요? 저도 금시초문이에요. 그리고 MZ 문화 용어가 나올 때마다 저 너무 긴장돼요. 그래요? 네, 모르겠어. 맞아요. 모르실 것 같았습니다, 두 분 다. 그래요? 네. 뭐 아세요? 오늘 알았는데요. 리추얼이 원래는 의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요즘에 이걸 조금 다르게 쓰더라고요. 하루 중에 내가 정한 시간에 운동이나 명상 그리고 일기처럼 작게라도 꾸준히 하는 습관. 이거를 요즘 다 리추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막 요즘에 뭐 미라클 모닝,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막 독서하고 명상하고 뭐 그런 거네요. 맞아요. 뭐 있으세요? 제 리추얼은 네. 누군가의 리추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뭐 캔 맥주를 맥주 한다거나 이런 것을 유튜브로 찍어서 공유하는 걸 보는 게 제 리추얼이에요. 이것도 근데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리추얼을 들여다보는 거. 혹시 그럼 박혜진 에디터님도 막 다른 사람들 그 먹방도 보고 그러세요? 많이 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에디터님은? 네. 아니 근데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안 어울리긴 하죠. 책을 많이 보시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 먹방 우걱우걱 먹는 것도 네. 많이 뭐 보시는 배고플 때마다 먹방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죠.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리추얼이라는 것 자체가 좀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나만의 리추얼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만의 리추얼 없다 하면 월요일마다 보는 거 국회 책마다 함께하는 게 그렇죠. 리추얼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그렇죠? 꼭 보셔야 됩니다. 오늘 책 한 권의 주인공은 어떤 리추얼을 갖고 계실지 힌트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모실 분은 무려 35년 경력의 베테랑 외교관 출신입니다. 국회에서도 외교 안보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인데요. 국민과 외교를 잇는 이음새 같은 정치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로 있는 김건입니다. 환영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환영하는 게 네. 박혜진 에디터님이 처음으로 의원님이 오셨을 때 너무 뵙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분장실에서 해주셨습니다. 너무 뵙고 싶었어요, 정말. 네, 어쩐 일이죠? 아니, 뭐 외교관 베테랑 경력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 의원으로서는 처음 출연하시는 거라서 맞습니다. 오매불만 기다렸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으로는 처음 모시게 됐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뭐 항상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1년 반 했는데 네. 또 극한 직업이더라고요. 근데 오시는 분들이 다 극한 직업이라고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보통 정신없이 일정이 계속돼서 빠질 수도 없고. 맞습니다. 최근에 또 국정감사도 마치셨고 해외 일정도 많으셨는데 국정감사가 끝나긴 했지만 해결해야 될 과제는 여전히 많을 것 같아요. 외통위는 국감 중에도 이제 해외 국감들이 있어서 가서 이제 많은 문제점들도 보고
최근에 이제 외통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해외 이제 국민 안전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출국 금지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방문했을 때 벌칙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조항도 나왔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그 본회의를 앞으로 통과해야 될 과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해외 원조가 이제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네. 그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해외 원조가 제대로 이제 감독 감시가 이루어지기가 힘든 구조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강화시키는 그 해외 원조 모니터링법도 이제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되는 과제가 남았고, 국감을 하고 국감에서 드러난 문제점 법안으로 만들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하는 게 그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예. 사실 이렇게 차분하시지만은 굉장히 지금 속으로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의원님의 그 너튜브에 네. 아주 축하드릴 일이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일인지 한번 직접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회 방송 네. 프로그램에 나와서 제가 배터리 실명법을 추진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가 화재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안전을 강화시키는 법이었는데 그게 지난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오. 그래서 배터리 실명법이 통과가 돼서 조금 더 이제 전기 자동차가 안전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교관으로 오래 일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셨잖아요. 네. 생각했던 것과 뭐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너무 다른 게 많아가지고 당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사실 처음에 여기 올 때는 네. 유사업종 재취업 뭐 그 정도 느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외교하고 국민을 잇는 이음새가 되는 거니까 네. 내가 하던 일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해보니까 이거는 스타트업. 정확한 네.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대기업에 있다가 스타트업을 하는 기분. 네, 그런데 스타트업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매뉴얼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게 목적으로 해서 이제 우리 의원실에서 여러 보좌진 분하고 같이 계속해서 이제 담론을 만들고 국민을 설득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데 근데 그런 게 이제 좀 스타트업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게 국회의원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은 또 이렇게 될 수밖에 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게 어린 시절에 태극기만 봐도 심장이 바운스. 진짜요? 애국가만 들어도 눈물이 주룩주룩. 그래요? 아주 어릴 때부터인 것 같아요. 오, 진짜요? 그게 이제 제가 공직을 선택한 이유기도 하고, 예. 그게 아마 이제 국회에 올 기회가 됐을 때 제가 또 받아들인 이유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의 애국심이 세계에서도 주목받은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 장면이 이 사진으로 남아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네. 이 갓을 직접 쓰신 거죠? 예. 그쵸? 접니다, 이거 저. 한복에 갓에 마차까지. 예. 네, 외국인 것 같은데? 이게 갓이 엄청 유행이잖아요, 외국에서. 네. 여기가 한국이 아니라 네. 모자의 나라 영국입니다. 네. 대사 시절에 이 버킹엄궁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 신임장을 제출하시던 날인데 이 갓 대사라는 별명도 그때 와. 또 얻으셨죠.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그때 네. 당시에 오마이갓이라고 외국에서 그랬대요? 이거는 어느 분의 아이디어였을까요? 이거는 외교부에 네. 영국에 근무하셨던 어떤 과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해봤는데, 멋진데요? 예. 뭐 이렇게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 줄은 전혀 예상 못했죠. 근데 이 아이디어를 내신 분도 대단하시지만 이걸 실행하신 의원님이 너무 멋지신 거예요. 네. 이렇게 대사로 일을 할 때는 바깥을 보고 많이 활동을 하셨을 텐데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이제 국내를 보고 많이 활동을 하시게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목표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국회의원으로서의 목표는 어떻게 좀 설정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외교 방면에 전문성이 있어서 근데 외교가 좀 어렵고 좀 막 숨겨져 있고 그래서 국정의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그런 가교 역할, 이음새 역할 이걸 이제 하겠다고 지금 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하다 보니까 또 느껴지는 거는 국민의 안전에 관한 일은 정말 좀 신경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점 제가 관심 있는 영역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입법을 하는 사람이니까 입법 취지는 국민의 안전에 관한 거는 조금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책도 그런 철학이 좀 담겨있는 책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어떤 책 가져오셨죠? 대학교 4학년 때 정치 경제론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네. 가니까 한 학기 동안 국부론이라는 책을 네. 영어로 한 800페이지가 되는데 읽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읽은 책인데 저한테는 너무 도움이 돼서 고전 중에 고전을 가져오셨고 또 벽돌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려 1000쪽이 넘잖아요. 기리 씨 어떠셨어요?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괜히 보게 되는 그런 듯한 느낌도 있고. 진짜 두껍긴 이렇게 하네요. 보여주면서. 그렇죠? 네. 근데 방금 전에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거를 또 대학교 4학년 때 영어로 영어 책으로 읽으셨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한글로도 읽기가 사실 좀 버거운 느낌이 있는데 영어로 읽었을 때 또 다른 매력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원문으로 보게 되는 거니까요. 아하. 그래서 항상 번역을 하면 한 20-30%는 좀 원 의미가 좀 이렇게 날아가는 그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어로 읽을 수 있으면 원어로 읽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또 그 교수님의 지도 아래 네.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면 이제 이게 이런 뜻이다 하고 계속 교정을 받으면서 읽었기 때문에 제 영어 실력도 많이 느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한 학기에 걸쳐서 일석이조로. 그렇죠. 공부를 하시게 된 건데 우리 에디터님이 어떤 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경제학의 원론이 되는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는 하지만 이 애덤 스미스가 사실은 스코틀랜드에 있는 대학교의 도덕 철학 선생님이었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 책을 쓰기 전에 쓴 책도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이었고, 그래서 이 책을 하나의 뭐 경제학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봤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두께나 또 포스에 비해서는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책의 원본은 무려 5권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저작입니다. 1776년에 미국의 독립선언을 발표하던 바로 그때 출간된 책이고요. 정식 명칭은 국부의 형성과 그 본질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아담 스미스가 탐구한 주제는 이제 한 나라의 부가 어디에서 오는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스미스는 부의 원천이 뭐 금이나 은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자원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분배했을 때 분업으로 했을 때 그 나오는 효과들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나는 그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하기보다는 이제 이러한 자연스러운 조정의 메커니즘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이 국부론은 사실은 나온 지가 한 250년 가까이 된 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옛날에 나온 경제학 책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가 뭐 살아가는 이제 경제에서 중요한 이제 개념들의 씨앗이 되었던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의 본질 이런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책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776년이면 정조가 막 즉위하던 시기인데요. 의원님, 왜 애덤 스미스는 이 시기에 국부를 이야기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왕이 필요할 때 전쟁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금을 많이 이제 국고에 쌓아두면 그게 국부라고 생각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 금을 많이 쌓아두기 위해서 모든 국가의 정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나온 정책이 이제 중상주의 정책. 그래서 이제 뭐 요새도 그런 거 있지만 관세도 많이 매기고 네. 보호무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세금을 많이 걷어서 금을 많이 사서 금을 쌓아두면 그게 국가의 부다. 그다음에 그렇게 만드는 것이 경제 정책의 목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아담 스미스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혁명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국가의 부는 그렇게 따지면 곤란하다. 그게 아니고 국민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가 국가의 부에 척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설파한 거니까 그 당시로는 상당히 혁명적인 개념인데 지금에 와서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라서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어디서 온 거지?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책을 보면 아하. 이게 우리의 기초구나. 어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희 세대, 그러니까 뭐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어떤 자본주의 질서에 대한 비판 뭐 이런 거가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그 자본주의로
가기 시작했을 때 네. 이 철학가가 이제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어떤 걸 가져주느냐, 그것이 얼마나 이 혁명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개선시키느냐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그 장점, 단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의 정치 체제도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꼭 읽어야 될 책이 아닌가.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당시에는 이제 국가가 모든 걸 좀 통제해야 부자가 된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스미스는 오히려 국민이 자유롭게 일할 때 나라가 부유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와중에 기리 씨가 완독은 못했지만 대신에 준비해온 게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재미로 보는 김건 의원님과 애덤 스미스의 평행이론. 빠밤. 재밌겠네요. 벌써 너무 재밌겠죠? 재밌을 것 같아요. 벌써 재밌겠죠? 빠밤에서 이미 재밌었어요. 1723년 스코틀랜드 애덤 스미스. 1966년 대한민국의 김건 의원의 첫 번째 평행 이론. 17살입니다. 스미스는 옥스퍼드에서 훗날 도덕 감정론으로 이어지는 사상의 씨앗을 틔웠고 소년 김건은 정치학에 눈뜨며 국제관계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상의 시작점이 같았던 거죠. 두 번째, 27살. 스미스는 글래스고대 도덕철학 교수로 임명되고요. 청년 김건은 북미국 북미 2과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각자 본업의 기초가 된 결정적 시기였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6월 5일. 스미스는 이때 탄생 301주년을 맞았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날 김건님 바로 국회의원으로 정치적 탄생을 한 날입니다. 오. 네, 이날이 바로 국회 입성 후 첫 본회의에 참석을 하는데요. 그렇게 스미스는 국가의 부를 새롭게 정의하고 김건 의원은 외교의 언어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재미로 보는 평행 이론이었습니다. 빠밤. 의원님 어떠세요? 좀 평행 이론 맞는 것 같아요? 아담 스미스 같은 대사상과하고 네. 저를 비교를 이렇게 막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하시니까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그렇게 노력해 주신 데 대한 감사는 하지만 네. 너무 안 어울리는. 네. 끝까지 이렇게 부인해 주시는 것도 애덤 스미스가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평행 이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더 깊이 있게 책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워낙 방대하잖아요. 다행인 게 의원님께서 다 읽지 말고 핀 공장 부분만 읽고 와달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 어떤 내용일까요? 21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네. 하지만 그들이 이 독특한 사업에 관해 전혀 교육도 받지 않고 모두 각기 독립적으로 일한다면 그들 각각은 하루에 핀 20개는 고사하고 단 한 개의 핀도 만들지 못할 수 있다. 즉 적절한 노동 분업과 각기 다른 작업의 결합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현재 만들 수 있는 핀의 240분의 1은 고사하고 4800분의 1도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가 핀 공장을 가서 관찰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전의 방식으로 생산했을 때하고 분업을 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이루어지는지를 한 건데요. 그 생산력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본인이 직접 본 거죠. 정말 분업 하나로 생산성이 200배 넘게 뛰어넘었다는 건데 스미스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할까요? 분업을 하려면 네. 뭐가 있어야 되죠? 동료. 네? 동료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동료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동료에 그 대한 역할을 믿음. 해줄 거라는 믿음. 그죠? 그런 역할에 대한 믿음. 맞네요. 그다음에 교환. 그러니까 따로따로 생산해서 서로 나눈다는 게 교환이잖아요. 네. 그래서 교환과 분업이 소위 자본주의 경제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교환은 교환 자체로 다른 생산이 없어도 그 사회가 누리는 편익을 증가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필요한 거 갖고 계세요. 그다음에 필요한 것도 제가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누는 거잖아요. 교환만 자유롭게 이루어져도 그 사회가 훨씬 더 잘 살게 되는 그게 기본인데 네. 근데 이 교환이 가능하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냐 그러면 분업이 가능하잖아요. 나는 이것만 생산하고 저 사람은 저것만 생산하고 뭐 이게 가능해지고 근데 이제 이 분업이 가능해지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공정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네. 요 공정 나눴을 때
그럼 그게 이제 자동화로 갈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여기서 이제 핀공장 스토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생산력이 증된 거죠.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맡은 일을 잘하면 전체 효율이 올라간다라는 건데 이걸 설명할 때 늘 인용되는 아주 유명한 문장이 있어서 기리 씨가 좀 읽어주시죠. 우리가 식사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에 쏟는 관심, 즉 자기애 덕분이다. 사실 우리 정육점 사장님들이 네. 저를 사랑해서 고기를 주시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일을 하신 거잖아요. 본인의 일을 사랑하신 거고 그런 뜻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열심히 일하게 하는 동력은 자기 모든 걸 바쳐서 열심히 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를 위한 것일 때 가장 네. 큰 이유가 크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자기 가족을 위한 것일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강력한 체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서 교환과 분업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생산력이 큰 사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대장장이, 그것도 분업이거든요. 나는 대장장이, 나는 농부, 뭐 이렇게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사실은 다 분업입니다. 뭐냐면 내가 대장장이를 해서 뭐 낫을 생산하고 그렇게 하고 먹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제는 뭐냐면 내가 가서 낫을 팔면 그 낫이 필요한 사람들이 내게 필요한 뭐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환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자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또 상대방을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뢰, 그 두 개가 이제 항상 같이 가는 거라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요새 집에서 누리고 있는 생활 수준이 네. 옛날 아마 그 이조 시대 때 임금이 누리던 생활보다 훨씬 더 그 좋은 생활을 하고 계실 거거든요. 특별히 또 장혜원 씨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마어마한 그 호화를 누리고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많은 기본적인 거라는 거 그거를 과거 사람들은 전혀 누리지 못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집에서 이렇게 꼭지를 틀면 뜨거운 물이 나와서 샤워하고 이런 거 뭐 옛날에 상상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런 윤택한 생활 네. 이것이 어디에서 왔냐? 그러면 이 국부론이 얘기하는 자본주의로의 변화에서 온 거죠. 국부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런데 이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몇 번 등장하는지 아세요? 한 10대 번 나오지 않을까요? 10대번이요? 네. 한 번 나와요. 그럼 임시대가 굉장히 강했나 보네요. 딱 한 번 나오고 또 알려진 거에 비해서는 이제 그 등장 횟수가 굉장히 작은 건데 해외 산업보다 국내 산업을 선호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는 의도이고 또 국내 산업이 최대 가치를 올리도록 유도하여 자기 이익을 올리려는 목적에서 그렇게 한다. 다른 많은 경우에도 그러하지만 그는 이 경우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추구한다. 개인은 자기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사회 이익을 일부러 추구했을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회를 위한 이익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제 아담 스미스가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문맥을 보면 이제 국내 상인을 예로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돈을 낯선 이제 외국에 이제 산업을 위한 이제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더 익숙한 곳에 국내에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그게 뭐 대단한 대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렇게 사적 이익, 사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공적인 이익을 낳게 되는 것이 있다. 그 부분을 연결한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 통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의원님은 보이지 않는 손이 한 번 나오는 거 아셨겠죠? 아니 요번에 스크립트 보면서 알았는데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이 유명하긴 한데 그게 아담 스미스의 사상의 중요한 대목이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 사상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교환이라는 거하고 분배라는 게 가능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교환이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유가 없이 하는 교환은 그쵸, 제가 교환이 아니죠. 교환이 아니거든요. 네. 억지로 뺏기는 거니까 그거는 저의 편익이 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자유고 두 번째가 이제 분업을 맡긴다는 거는 내가 이것만 생산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삶이 다른 사람의 삶하고 딱 연결되어
돼도 저 사람을 믿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적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유와 신뢰가 있는 사회가 전제가 돼야 자본주의로의 발전이 가능한 거죠. 그 대목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자유민주주의라고.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북한하고 추진하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자유와 그다음에 서로 간의 신뢰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어야 아주 높은 생활 수준을 가진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헌법 정신이 추구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된 우리 한국을 추구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때 기초도 아마 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흐름을 봤을 때 보호무역이나 이제 트럼프식 관세 정책처럼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두고 좀 논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흐름을 좀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본주의가 아담 스미스가 생각한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오지 못하고 중간에 많은 시장 실패를 보여주거든요. 소위 말해서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조치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기본 그 국가 간의 관계에서 갖게 되는 그 자유라든가 국가 간의 상호 신뢰라든가 이런 걸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만약 어떤 조치가 간다면 그거는 우리 인류에게 좀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항상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되면 이제 요거는 좀 과도하다든가 요거는 인정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기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도 아담 스미스 국부론의 그 사상의 기초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훨씬 더 나은 세상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가면, 국부론을 읽으시면서 진짜 이거는 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논의다라고 느끼신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주 어려우면 기초로 돌아가라. 영어로 back to the basics 이런 말이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지금 문명사적인 변화가 오고 있거든요. 문명사적 변화가 이제 AI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가는지 이렇게 모를 때, 그럴 때 이제 기초로 돌아가는 의미로 국부론 같은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AI가 만드는 새로운 세상도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자유를 억압한다든가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서로 간의 신뢰를 훼손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어떤 기준을 갖고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만들어가면, 그러면 새로운 문명사의 전환도 인류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킨 그런 기초가 되지 않을까?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투자 전략가인 토드 부크홀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부론은 좋은 책이 아니다. 위대한 책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국부론,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국부론은 저한테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번영의 기초는 자유와 신뢰다를 알려준 책.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김건희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재밌는 책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가이드 윤수빈입니다. 오늘은 최근 계속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는 용산구를 찾았는데요. 요즘 SNS에서 가장 핫한 곳이 바로 미군 기지입니다. 용산 미군 기지가 용산공원 부분 반환부지로 탈바꿈하면서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해외 감성지로 회자되는 곳이기도 하죠. 용산은 예로부터 전략적 군사 요충지로 주목받았던 지역인데요.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군이, 해방 후에는 미군이 주둔했고 현재는 국방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전쟁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이렇게 전쟁 기념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쟁사 한가운데 있는 이 동네에서 한국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책방이 용리단길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명실상부 젊은 층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여겨지는 곳인데요. 전쟁 기념관과 국방부 주변 이 핫플레이스 거리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력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오늘 이 전쟁과 관련해서 어떤 역사적 히스토리를 알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필승!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네. 거 맞나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네. 이 책방 로고가 굉장히 멋있던데 아, 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그 전쟁을 상징하는 거죠. 창과 방패? 네, 그런. 창과 방패 네. 느낌. 네, 네.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네, 네. 이 대표님께서 장교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군 생활을 얼마나 하신 건가요? 육군사관학교 생도생활까지 합치면 한 24년 정도? 네. 23년. 네. 아무래도 장교 출신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군사 관련된 이런 전문 서점을 내게 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네.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책방을 내게 된 계기. 제가 전쟁을 연구하고 전쟁을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좋은 걸 같이 한번 다른 사람도 공유했으면 좋겠다. 네. 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한국에는 또 이런 전쟁이나 군사 서점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해서 네. 서점을 하나 내게 된 거죠. 여기 이제 책장을 좀 구경을 해보고 싶은데 네네. 네. 어디서부터 보면 될까요? 이쪽부터 보시면 네. 돼요. 네. 이쪽 섹션은 주로 전략 전술에 관련. 어떻게 하면 전쟁을 하는가 라는 거죠. 전략은 조금 상위 개념이고 전술은 조금 하위 개념이죠. 전략은 상위 개념이고 네, 약간 대부대 국가 차원에서 전쟁을 어떻게 할 약간 건가. 기획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네네네. 그 다음에 전술은 실제로 이제 싸우는, 소부대에서 싸우는, 뭐 이런 것들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는 전략 전술 네. 분야 섹션이고 네. 여기는 요건 제가 좀 추천하는 도서들입니다. 추천 도서. 네, 추천하는, 이런 책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책들이고요. 저처럼 이런 분야가 약간 생소한 분들에게는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 이렇게 입문 단계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추천하는 게 이 전쟁과 국제정치라는 책이에요. 약간 엑기스만 네. 어머하는, 그러니까 전쟁과 어떤 안보에 관련된 가장 좀 쉽게, 그리고 또 그렇다 그래서 깊이가 낮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알아야 될 것들을 잘 이렇게 섹션별로 정리를 잘 돼 있는 책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약간 네. 교과서처럼 네네. 정리가 좀 잘 잘 되어 있습니다. 있는 네. 그런 책이구나. 전쟁과 국제정치. 네.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천하는 그런 책입니다. 되게 멋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굉장히 생소해 보이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 스타워즈에 나오는 밀레니엄 팔콘이라는 그 우주선이죠. 영화 스타워즈 네네네. 거죠? 제가 스타워즈 광팬인데 네. 어릴 때 봤던 그런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쟁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전공하고 공부한 게 미래 전쟁 쪽인데. 아, 미래 전쟁. 네. 점점 뭐 저희들이 봤던 스타워즈나 그 다음에 터미네이터 그런 것들의 무기들이 점점 뭐 지금까지 완벽하게 그렇게 가까워지진 않지만 점점 그쪽으로. 영화에서 이제 그 옛날 스타워즈에 나왔던 그런 뭔가 인공지능 네네. 볼 수 있나요? 네. 그게 이제 터미네이터도 마찬가지.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네, 좀 맞습니다. 느껴지시는 거죠? 네. 이거는 뭐냐면 이게 노르망디 상륙 작전 성공하고 난 다음에 연합군 지휘부의 사진이에요. 네. 여기 제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 다 사진도 누구인지 다 적어놨어요. 이쪽은 전쟁기념관에 가면 군사편찬연구소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전쟁에 관련된 공식적인 그런 간행물을 만드는 곳이에요. 군사편찬연구소장님께서 그쪽에 있으면서 일반 사람들이 접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쪽에 둬서 여기 서점에 오는 사람 일반인들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간행물을 비치해 놓은 것입니다. 이건 팔지는 않습니다. 비매품이시고. 네네네. 근데 볼 수는 있죠, 자유롭게. 여기 오면 이제 네네. 열람을 해볼 네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께서 네. 아끼는 책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아끼는 책이 뭐냐면 네. 이 두 권의 책이에요. 와, 이거 상당히 많이 해줬는데요? 네, 세계 전쟁사 부도하고 네. 여기 이제 한국 전쟁사 부도인데 거의 제가 들고 다니면서 전적 답사 여행하고 뭐 그럴 때 이거 들고 다니면서 보거든요. 이렇게 찢어질까봐. 네, 괜찮아요. 열심히 못할 네, 것 제가 같은데. 다니면서 뭐 네. 글로 쓰고 또 체크해서 보고 했던 책들이어서. 너무 아끼고 계신 책이시네요. 여기는 영문으로 된 책들인데요? 이건 전부 다 영어 원서들이에요. 아, 원서들. 네. 군사 전쟁 원서 이렇게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전쟁이나 이 군사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원서를 읽거든요. 제가 기증받은 것도 있고 제가 뭐 영국에서 전쟁 관련된 공부할 때 그때 이렇게 사서 본 책들도 있고 무기 체계에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전략 전술에 관련된 것도 있고 전쟁사에 관련된 전쟁 관련된 대부분의 영역을 다루는 어떤 책들이죠. 영어로 되어 있는. 그리고 이 중에서 또 굉장히 네. 좋은 책들은 번역된 책들도 많아요. 아. 한국은 번역 책들도 많은데 또 안타까운 건 완전히 진짜 좋은데도 번역 안 된 책들도 있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직종에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읽으러 오실 것 같아요. 네. 여기도 비매품인 거죠? 이것도 비매품인데 정말 관심 있고 이 책 너무 자기가 읽고 싶다 그러면 제가 드릴 의향도 있어요. 네. 진짜 읽을 전시형이 애정이 아니고 듬뿍 느껴진다면? 네네. 네. 전시형이 아니고 진짜 읽을 분이고 연구할 때 쓴다든지 아니면 있으신 분 같으면 제가 드릴 용의도 있어요. 이 지도는 제가 실제로 방문했던 곳입니다. 네. 노르망디 지역. 노르망디지요. 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했잖아요. 네. 네, 그 지역이고 제가 이제 답사했던 곳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좀 빼곡하게 이렇게 표시를 또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죠? 어디다가 상륙 작전이 됐고, 그 다음에 공수 작전을 어디서 했고, 소규모 전투들이 어디서 벌어졌고, 어떻게 이렇게 파리까지 공격을 하고 했던 그런 방향들이 좀 나와 있는. 와, 여기를 직접 다 가보신 거네요? 전부 다 가보진 않았지만 상당 부분 답사를 했었죠. 아무래도 이렇게 전쟁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해박하시다 보니까
이 전쟁사와 관련돼서 좀 북토크라든지 네. 뭐 이런 관련된 모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벤트를 한 21번 정도 했어요. 북토크, 전쟁 영화 감상회, 네. 그 다음에 전투 연구 모임,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연구 모임, 최근에는 이제 AI하고 미래 전쟁 연구 모임. AI와 미래 네네, 전쟁. 그런 이벤트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군사 전문 어떤 직종이신 분들하고 좀 소통하실 때 가장 즐거우실 것 같은데.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뭐 전문가들이 많이 오고, 또 뭐 밀떡들도 오고, 밀리터리 덕후라 그러죠. 네, 그 다음 군인들도 오고, 뭐, 오는데 전혀 문외한이 와도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 저처럼 네네. 잘 모르는 분들이 네. 와도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네. 약간 수업을 듣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전적지 답사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기도 하고요. 전에는 그 인천 상륙작전 지역 네. 전적지 답사 여행도 갔었어요. 어. 기억 남는 거는 광주에 있는 중학생이 왔었어요. 중학생이에요? 네,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왔어요. 어. 네. 부모 동의서도 써주고, 뭐, 제가 뿌듯하시겠어요. 저녁까지 그죠? 다 먹여서 기차까지 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그렇게 보내줬어요. 어. 도착한 것도 확인하고. 대중들이 좀 읽었으면 하는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의 일반 사람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이 네. 있긴 있어요. 네.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전쟁과 반전쟁이라는 책이에요. War and Anti-War. 엘빈 토플러가 쓴 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뭐냐면 전쟁에 대한 대비를 잘할수록 평화를 지키는 힘도 더 커진다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전쟁을 막연히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네. 그 다음에 인터넷, 레이더 이런 기술들이 처음에는 전쟁을 위해서 사용된 기술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기술들이 점점 이제 사람들이 풍요롭게 하는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되고 또 그걸 이용해서 그 나라의 부를 이룰 수 있고 또 그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걸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하는 거 전쟁 얘기도 하지 마, 전쟁 이런 거 싫어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쟁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연구할수록 더 좋아지는 거죠. 평화를 느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우리가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지 그만큼 대비할 수 있는 힘이 그렇죠. 길러진다. 맞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렇게 군사 전문 서점을 찾기가 굉장히 쉽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오니까 세계사부터 시작해서 뭐 전쟁사, 뭐 군사 안보 관련된 그런 전문적인 분야들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군사 관련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좀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월앱 책방 오길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이번 순서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기리기리 김기리 씨가 준비하셨죠? 과거 베스트셀러 차트를 다시 펼쳐보는 책으로 하는 시간여행. 길이길이 기억되고 길이길이 잊히지 않는 그때 그 책 시간입니다. 여러분, 겨울 간식 뭘 좋아하시나요? 저 완전 붕어빵이요. 붕어빵. 네. 네. 저는 호빵. 호빵! 1일 1 호빵이요. 나 둘 다 좋아하는데. 이 겨울을 대표하는 간식이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도 계란빵을 빼놓을 수 없죠. 저는 이 단백질이 중요하거든요. 네. 오늘은 이 계란빵이 처음 나온 그때로 가려고 합니다. 계란빵이 근데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말이죠. 조선시대에도 계란을 활용한 음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계란빵처럼 밀가루 반죽에 계란을 넣어 틀에 구워 파는 형태는 없었습니다. 계란빵이라는 이름과 현재 모양, 조리법은 1984년에 생겼다고 합니다. 와, 근데 좀 빨라야 뭐 2000년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84년은 진짜
엄청 오래됐네요. 1984년이라고 하면 지하철 2호선도 막 다니기 시작하던 때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좀 계란빵이 그때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네, 처음에는요, 인하대 후문에서 가장 먼저 생겼다고 합니다. 오. 당시 사장님이 그 오방떡을 팔다가 이 팥을 좀 안 먹는 네. 어린 학생들이 생겼다고 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생겨난 게 바로 계란빵이었다고 합니다. 인기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 계란빵이 참 따뜻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또 계란빵 얘기하니까 먹고 싶네요. 제가 안 그래도 어제 계란빵 트럭을 봤는데 네. 못 사 먹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준비한 게 가져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1984년 추운 겨울 거리에서 계란빵이 배를 채워줬다면 그 시절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줬던 건 바로 책이었습니다. 1984년 12월 베스트셀러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김정민 작가의 소설 단을 시작으로 소설 손자병법, 이문열 작가의 영웅시대, 어두운 기억의 저편, 둥지 속의 날개까지 특히 소설 장르가 눈에 띄는데요. 두 분 혹시 눈에 띄는 책 있으신가요? 어떤 책일지 궁금한 게 둥지 속의 날개. 궁금하네요. 아쉽지만 제가 준비한 순위에는 없네요. 자, 6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철학자 크리슈 나무르티의 자기로부터의 혁명인데요. 전 세계에서 했던 강연과 대화를 모은 책입니다. 교육이나 관계, 자유 같은 주제를 담았는데 결국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도 바뀐다는 거죠. 이게 버무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그 당시 출판사에 따르면 이 책은 3년째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기라고 할 수 있는데 누적 판매가 무려 10만 부라고 합니다. 정말 초대형 베스트셀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당시 이 젊은 세대는 표현도 선택도 많이 제한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대학가에서는 철학 동아리나 명상 모임이 인기를 끌면서 내면을 들여다보자, 진짜 나를 찾자는 이 책의 메시지와 딱 맞아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철학책인데도 많이 읽힌 거죠. 이 중에 좀 가장 마음에 남는 문장을 하나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스스로를 이해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배움이다. 오. 왜냐면 나를 이해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사실 뭐 저희가 인생이라는 게 평생 네. 죽을 때까지 나를 이해하는 어떤 작업 아니겠습니까? 이 한 줄만으로도 마음이 탁 열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한 줄만으로 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위 한번 가보시죠. 네, 이번에는 5위 이문열 작가의 영웅시대입니다. 이 작품은 이문열 작가가 자신의 가족사, 특히 아버지의 월북 경험을 소재로 쓴 첫 소설인데요. 6.25 전쟁 시기 월북해 이념적 갈등을 겪는 주인공 이동혁, 그리고 남측에서 빨갱이란 딱지로 고초를 겪는 그의 가족 이야기를 교차해서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월북이라는 개인적 상처와 그 시대가 안긴 이념의 모순을 소재로 삼아 쓴 작품입니다. 시기적으로 좀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있었겠네요. 이 책이 출간된 것이 198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격렬했던 시기였죠. 민주화 열망은 커졌고 검열이나 이념의 갈등도 여전히 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제 월북한 아버지와 남겨진 가족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런 설정이라는 게 독자들한테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졌고 그냥 단순한 역사 소설이 아니라 진짜 우리 시대의 초상이다 이런 느낌을 갖게 했었던 것 같아요. 무려 40년이 지났는데요. 이 책을 다시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문열 작가가 직접 2년 동안 교정 작업을 거쳐 2024년 마지막 개정판을 내놨거든요. 초판에 부족했던 북한 정보들을 바로 잡고 6.25 당시 평양의 모습을 더 사실적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지금 읽으면 더 현실적인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 책도 빨리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4위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교육학자 레오 버스카글리아가 쓴 책인데요. 삶과 사랑,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 강의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Living, Loving and Learning. 좋은데요? 그래서 이런 제목 좋아해요. 책 제목. 살며, 뭐 기도하며,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뭐 이런 느낌 좋아합니다. 네. 이 포옹하는 사진 보면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따뜻해요.
사람 냄새 나요. 그쵸? 맞는 말이죠. 이 표지가 책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건데요.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18년 동안 교수로 재직하던 저자는 어느 날 제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린 사람을 가르치기보다 과목만 가르치고 있었구나. 그 일을 계기로 교수직을 내려놨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생명의 중요성과 이 사랑의 실천을 전하기 위해서 러브 클래스라는 세미나를 시작하게 됩니다. 엄청 의미 있는데요? 네. 그리고 그 강의들이 묶여 나온 책이 바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입니다. 이게 이제 출간된 지 40년 지난 책인데도 지금도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고요. 출판사 자료에 따르면 30여 개 나라에서 9천만 부 이상 판매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120세 이상 찍었다고 합니다. 네. 책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누구에겐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으면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결국 말보다 행동, 그 진심의 힘이 이 책이 오랫동안 사랑받은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빨리 사랑한다고 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너무 이제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긴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순위 한번 보겠습니다. 네. 2위는 정비석의 소설 손자병법입니다. 예원 씨, 손자병법이 어떤 책이죠? 와, 어떤 책일까요? 자연스러웠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네. 맞습니다. 유명한 그 전쟁 문구들이 진짜 많잖아요. 네. 전략과 지략의 교과서. 맞습니다. 그 손자병법을 서사로 풀어낸 게 바로 이 책입니다. 두 분, 정비석 작가가 누군지는 알고 계시죠? 자유부인으로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1954년 한국 최초의 베스트셀러라고 불리는 자유부인의 작가인데요. 이 정비석 작가가 50세가 넘어서 손자병법을 읽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건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고차원의 철학서구나. 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 너무 알고 싶은데 진짜 우리 삶이 전쟁터잖아요. 네네. 이때 꼭 필요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당시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소설 손자병법을 베스트셀러로 만든 것은 광화문 관가의 공무원이다. 아, 공무원들. 네, 공무원들이 장관 결재를 기다리는 동안 이 소설을 잡으면 정신없이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문이 퍼지면서 관가에서 가장 가까운 교보문고에서 바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는 거죠. 좀 설득력이 있는데요. 네. 근데 그 관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 감각에도 맞게 편집이 돼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 고전 대체로 세로쓰기였고 한자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럼 읽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이 책 만들 때 가로쓰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었고 그때 이 손자병법이 이제 히트를 치면서 중국 고전 다른 책들도 그런 방식으로 가로쓰기를 하고 한자도 훨씬 줄어드는 방식으로 편집을 했다고 해요. 연말 생각도 많고 마음도 좀 복잡하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때 그 책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